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가봐야 되는데요. 주식하면서 남의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새벽 4시, 5시에 들어야 되는 이 상황. 하지만 뒤처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상세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또 시장이 그 파월 이입에 또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파월의 멘트 하나하나의 시장이 또 출렁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 태극 라이브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 그 파월 인터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제가 그 파월 인터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연준 미팅에 그 우리가 그 경제 프로젝션을 먼저 확인하고 파월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또 좋습니다. 클리어해질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네. 오늘 이 그 SEP라고 하죠. 그러니까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아마 오늘 3%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긴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뭐 보통 이 자료를 보실 때 지난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GDP를 보면은 6월 달에 6월 달에 금년에 1%였는데 지금 금년 전망 2.1로 올라갔고요. 그죠? 그리고 내년 전망이 1.1에서 1.5 올라갔고 25년 전망 1.8, 1.8을 올랐는데 보통 주식 하셨던 분은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전반적으로 금년과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다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매크로와 채권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할게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눈높이는 올라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점이 달라졌어요. 보시면 지난 6월 달에는 금년이 저점이었고요. 점진적 내년에 성장률이 GDP가 개선되는 방향이죠. 네. 반면에 이번 전망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내년이 바닥이 오히려 내려가죠. 그러면 사실은 경제의 어떤 저점은 내년으로 금년에서 내년 수년되고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제 물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PC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연준이 보는 이제 CPI 같은 개념인데 결론은 6월 달 대비해서 지금 별 차이가 없죠. 심지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가장 연준 의사결정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목보다는 이제 핵심 코어가 더 중요한데 네. 오히려 코어는 지난 6월 달보다 더 내려갔어요. 네.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지난번보다는 훨 더 높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진 않겠구나 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맨 위에 이제 그 연준 금리 그러니까 연준 금리 프로젝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5.6에서 5.6, 4.6, 3.4 그러니까 금년 내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금년은 동일해요. 이제 금년은 동일하니까 아마도 지난 6월 달과 지금 이제 금년의 어떤 전망치는 얼추 비슷한데 문제는 내년도 전망이 4.6까지 내려간다 했는데 지금 5.1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직관적으로 패드컷 쉽지 않겠구나.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수년되는구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보다는 경제 전망이 더 양호하다. 그러나 경기 저점이 금년이 아니라 내년 저점을 보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의 견해는 다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어떤 경제 트렌드의 저점이 내년을 본다는 뜻일 거고요. 두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지난번처럼 크게 추가적인 브레이크를 더 잡는 거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점 패드컷이 생각보다 많이 수년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그 higher for longer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가 오늘 보는 이 경제 전망 서머리의 요약일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오늘 출연한다고 해서 나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말씀 좀 드릴까? 왜냐하면은 오늘 각종 유튜브나 방송에서 굉장한 많은 어떤 오늘 새벽에 일었던 거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아침부터 다 그렇죠. 외웠습니다. 다 외웠죠. 네. 외웠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건 간에 연준의 어떤 그 실제로 연준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이후에 연준의 그 결과 디시전을 풀어주는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행간이 있는지 아 좋다. 그 콘텍스트. 행간을 이해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분명히.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영문 서머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요. 다 한글로 번역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원문으로 보죠. 봅니다 영어. 네. 똑똑해지는 시간. 예, 우리 3%가 이제 레벨이 계속 올라가네요. 자, 첫 번째. 뭐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건 전부 다 파월이 실제로 본인이 스피치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연준 멤버들의 대다수가 아마도 금년에 another rate hike 이게 other가 아니라 another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좀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그죠? 0.25 정도 우리가 좀 다수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everybody가 거의 요즘 소프트 랜딩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좀 실망스러운 얘기 나왔죠. 소프트 랜딩이 연준이 생각하는 베이스라인 전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소프트 랜딩은 디폴트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을 자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프트 랜딩 못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연준은 우리가 보면은 경제를 이제 그 고용의 안정과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양쪽을 저글링하는 게 결코 쉬운 당면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예를 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디맨드를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쉬운 과제가 아닌데 연준도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파월이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네. 거기에 도달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끊어서 죄송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경제 전망 포캐스트 미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근데 소프트 랜딩은 못 할 수도 있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게 그냥 개인들의 그 앞에 경제 서머리라는 거는 연준 멤버들이 각자 전망한 거의 중간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 연준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플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지금 제가 앵커님 답이 이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파월이 계속 이전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희망한다. 소프트 랜딩을 희망한다는 거지. 목표 주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걸 희망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면 소프트 랜딩 될 거라고는 동의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저희 개인 유튜브가 있는데 개인 유튜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들은 이번 문이 가장 와닿는다. 현재 자산 관리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소프트 랜딩을 너무 디폴트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라이브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각종 리세션이 발생할 때 하드 랜딩 견해가 더 많았을까요? 소프트 랜딩 견해가 더 많았을까요? 과거 이전에 경기 침체 전에. 하드 랜딩이 더 많았어요. 아닙니다.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압도적으로 항상 더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에브리바디가 다 하드 랜딩을 올 거라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대다수가 그 소프트 랜딩을 하로 생각하다가 막상 맞닥뜨린 건 하드 랜딩이 많았다는 게 실제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현재 파월이 공식적으로 지금 소프트 랜딩 될 거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단어 하나하나가 좀 와닿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단어. 예, 여기 보시면 혹시 이 영문 자료가 올려있는데 이게 요 통화 정책이 이게 리스트릭티브라는 게 쉬운 말로 경제의 네거티브한 레벨까지 와 있다 현재. 그런데 연준이 현재 그 통화 정책이 충분히 경제를 딱 잡을 만큼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연준의 탑 프라이어티 최고 우선순위 뭐냐면 경제가 아니에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큰 탑 프라이어티다. 이해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연준이 물가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언해피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이미 그 연준 금리가 리스트릭티브, 즉 경제에 보통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렇게 그냥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정책 금리라는 거는 경제 브레이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브레이크라는 게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기능이라는 거는 경제 버블을 그러니까 경제 과열되는 걸 그렇죠. 막는 그건 거고. 순기능이고, 근데 일정한 레벨이 넘어가면 경제 옥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옥죄는다는 표현이 리스트릭티브죠. 네. 그래서 현재 이미 옥죄는 레벨이 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마셔야 될 내용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저 내용을 네. 그냥 대충 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소프트 랜딩 좋지, 듣기 굉장히 좋지. 근데 하면 좋고 일단은 물가 딱 잡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쵸? 일단은 뭐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면서 물가는 일단 잡아야겠어. 아직 뭐 설레발 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리스트릭티브라는 거는 연준도 알아요.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린 레벨 자체가 경제에 이제 실물 경제에 시차를 두고 충격을 줄 수 있는 레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면은 계속 더 목을 죄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함의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절대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 레벨이 실물 경제 충격을 주는 레벨이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건 제 채권한 사람이라서 또 사실 더 굿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하는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물가를 잡다 말아서 다시 물가 튀어버리면 그건 최악이거든요. 지금 유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물가 잡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사실 이건 굿뉴스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는 의지죠. 진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소프트 랜딩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 아니고 또 꽤나 이제 물가 안 잡히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기 침체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한번 우리가 항상 단기적 시각에서 잘 눈이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장기 차트를 그리면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여기 그레이 선이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 구간이고 이게 연준 금리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일정한 시점 다음에 뒤에 경제가 다 침체가 들어갔죠. 실제로. 그렇네요. 그렇죠? 다 우연찮게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 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아까 이미 사실 우리가 뭐 제3자가 해석한 게 아니라 연준의 의장이 현재 옥죄는 레벨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목을 딱 잡았는데 딱 숨이 아픈데 처음에는 힘이 있어 버티잖아요. 힘이 있어요. 버텨요. 그런데 오래 잡고 있으면 죽죠. 죽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어 폴 롱거라는 의미가 이거 주식 아직 멀쩡한데 물론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매크로는 분명히 네거티브하고 실물 경제는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고 보는 거의 예외 없이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래프 보여주시면 그냥 네. 데이터적으로만 퀄트적으로만 그냥 봤을 때는 올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리세션 와버리고 또 올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리세션 와버리고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좀 제가 이후에 준비를 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현재 금리 브레이크를 잡았던 게 이게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과하게 잡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과하게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안 그래도 파월이 얘기해놨어요.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보면은 일단은 네 번째는 뭐였냐면 현재 인플레이션 자기네 목표한 것보다 아직 많이 좀 높은 상황이 있다.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근데 연준은 이 목표 달성하겠노라고 열심히 맹세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결국은 파월이 자기네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꽤나 우리가 롱웨이를 가야 된다. 좀 더 한참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그럼 금리 언제 인하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자, 파월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at some point. 언젠가. 내년에 어떤 시점에서는 아마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근데 시점은 모르겠어. 정확하게. 네. 저 시점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한테 자꾸 뭐 그런 거 베깅하지 마. 타이밍 언제인지 물어보지 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연준도 사실 잘 몰라. 나도 너네랑 같은 입장이야. 그만 물어봐. 왜 그럴까요? 왜 잘 왜냐면 모를까요? 데이터 디펜던트로 갈 거니까. 빙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연준이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고 데이터 디펜던트라 함은 앞으로 어떤 앞의 내용을 포캐스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아마 다른 분도 표현 쓰겠지만 연준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한다. 사이드 미러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현재 발표하는 데이터만 딱 보고 지금까지 좋았네? 그럼 좋은 걸로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제라는 거는 앞을 지향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연준은 포캐스트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움직이겠다 이거잖아요. 뭐 소매 판매 깨지거나 물가가 몇 그렇죠. 퍼센트 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왜 하고 있냐고. 연준 위원들하고 총재가 왜 그렇죠. 자기 사람들이 왜 해? 그래서 AI가. 그래서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아마 대다수 주식하시는 분일 텐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책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정책금리 인하를 하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상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플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경제를 잘 쿨링시키고 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미 앵커님 다 답 주셨어요. 데이터 디펜던트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언제 금리 인하해? 등 떠밀려서.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아이러니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 한 40년간의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봤더니만 놀랍게도 경기 침체가 언제 들어갔냐? 2달 뒤에 들어갔습니다. 평균. 네. 물론 편차가 있어요. 그죠? 이쪽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었고 여기가 그 해당하는 사이클의 경기 침체가 언제 들어갔냐인데 한 6개월에서 뭐 그 전후에서 평균 한 2달 정도 뒤에 들어갔죠. 즉 금리 인하가 거의 경기 침체와 같이 시작되었다. 즉 이 말은 즉슨 경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실제로 수만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 물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주식한테 굿뉴스인데 문제는 그 금리 인하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사실 안 좋은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그다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실질금리. 혹시 방송에 나와서 실질금리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나요? 잘 안 쓰죠. 오케이. 근데 알긴 알아야 되죠. 요즘에 하도 요 얘기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했던 여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실질금리가 현재 상당히 파지티브하다. 플러스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 있죠. 뉴트럴 팔라시가 뭐냐면은 중립금리. 네. 죄송한데 실질 금리가 포지티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시장 입장에서 실질금리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금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금리는 명목금리 있잖아요. 우리 시중금리가 예를 들면 미국 국채금리가 4%다. 그럼 이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거든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현재 시중금리가 4%예요. 연준금리가 5%야. 근데 물가는 3%야. 그러면 물가보다 시중금리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그러니까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 만할 정도로 유의미한 실질 금리가 플러스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을 초과할 정도로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현재 파지티브하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 뭐 각종 유튜브나 많은 채널에서 중립금리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립금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중립금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뭐 제가 영어로 있는데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중립금리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했잖아요. 금리 올릴 때. 그러면 정책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릴 때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시점까지 금리를 올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즉 경제는 스테이블하게 가면서 물가도 잡고 경제 충격도 없게 하는 레벨이 그게 바로 중립금리예요. 네. 근데 어떤 IB가 예측한 게 아니라 연준의 헤드가 현재 중립금리보다 어버브
중립금리보다 현재 그러니까 연준금리가 더 위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의 의미는 여기도 있는 얘기지만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재 연준금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리스트릭티브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중립금리가 어떤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초과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제의 충격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미 중립금리까지 레벨이 들어왔다고 본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요 두 가지가 시장 시사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BO의 메린치 자료입니다. 메린치 자료인데 여기가 지난 한 25년간의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실질금리 추이입니다. 여기 실질금리거든요. 자,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떴을 때가 이벤트가 터졌어요. 여기가 닷컴 버블 터졌고 주식이. 닷컴 버블. 그리고 여기가 서프라임 터졌어요. 서프라임. 그리고 지금 드디어 실질금리가 2%가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지난 14년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오. 즉 실질금리가 높다는 거는 주식은 네거티브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계산했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5.5고 인플레이션이 3.2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2.3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금리가 뭐 당장 안 터지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중립금리 대비해서 현재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냐가 계속 관건이잖아요. 근데 방금 파월이 얘기한 게 보면은 중립금리 본인도 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지난 한 50년간 리세이션과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금리 레벨을 같이 비교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누구냐면은 BCA라는 세계적인 전 세계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좀 달리 얘기하면 리서치의 리서치입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 같은 데가 별도로 유료로 돈을 내고 보는 리서치 회사예요. 그래서 네. 세계적 연기금들이 보는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여기 0이 뭐냐면은 0이 중립금리와 정책금리가 똑같은 상황이죠. 네. 즉, 요 레벨 전까지 작년 초순부터 금리를 쭉 올라갈 때까지 아직까지는 중립금리 언더에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경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중립금리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0 위로 갈까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간 시점 과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리세션이 왔었죠. 그렇죠. 네. 중립금리와 예를 들면 이 정도 가서 멈추면 관계없겠지만 이게 좀 더 오래 멀리 올라가면은 이론적으로는 좀 경기 충격이 더 실물경 충격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얼 금리가 높다 그리고 유추럴 레이트보다 현재 높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닝풀한 얘기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잠시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파월의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우리 시장이 파월에게 기대했던 바는 연준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물가는 잘 잡으면서 네. 심각한 리세션을 피하는 그야말로 매우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게 목표였는데 네. 이번 9월의 멘트가 대표님이 행가있기에는 그 좁은 길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혹시 해석되시나요? 그러니까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식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전보다는 확률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딱 이만큼 잡으면은 사실은 좀 있다가 바로 풀어줘야죠. 네. 그래야 충격파가 없는데 문제는 오늘 여러 가지 정황상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를 추가를 안 올리고 적어도 홀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잖아요. 그러면은 목을 더 오래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목을 오래 쥐면은 이게 충격파가 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건상 목을 더 오래 잡아야 될 여건이면 상식적으로 조금은 이 소프트 랜딩을 미션을 달성하기가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그걸 시인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벌써 아주 소프트 랜딩, 아주 부드럽게 침체를
이겨낼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은 이제 적당히 올린 다음에 그다음 패드 컷을 일정한 뭐 한 3개월 정도 뒤에 사실 빠르면 금년 연말부터라도 패드 컷을 단행하면은 사실은 경제 별 충격파 없이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은 긍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빨리 못 내릴 거라고 보면은 일정 부분은 뭐 제가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좀 더 생각보다 오래 고금리를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디펜시브 시프트가 필요한 어떤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것 같고 그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시장에선 내년에 100bp 내려가길 기대한 건데 네. 일단 그 그림 아니고 50bp만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네.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금리 레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리세션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긴장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연준과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행보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 바이든은 뭐 자기 그 뭐 이제 재선 있으니까 돈 열심히 풀고 있고 선심적인 정책들도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사실 지금 정치적인 그런 무언가의 텐션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의 감산, 뭐 러시아의 감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중요하다 그래놓고 IRA에다가 지네끼리 정치 싸움 해가지고 물가 이만큼 올려놓고 또 여기는 정책금리 해가지고 막 통화 정책 뭐 한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더 올리고 더 높고 더 길게 간다 그러고 이 서로 불협화음 이게 그리고 왜 연준이 물가 목표치 2%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아니 3%도 괜찮지 않느냐? 3% TV도 있는데 3%?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좀 드리면 어떨까요? 마치 요즘 중국의 딜레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딜레마 이런 거잖아요.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중국 딜레마 같은 경우는 중국은 여러 가지 현재 매크로 데이터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안 좋죠. 추세적으로 안 좋은데 중국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 2년 전부터 부채를 딜레버리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깨져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의아한 거는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 부양을 찔끔할까? 찔끔할까? 이런 딜레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런 딜레마죠. 결국 단기적인 단기적 효과를 확신하려고 하면은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다시 부채를 확 키운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원래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 딜레버리징이라는 프로세스를 다시 역행하는 거고 네. 그게 그런 상황이고 또 반대로 장기 목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계속 좀 줄여야 되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함부로 늘리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도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롱텀, 숏텀, 당연히 숏텀이죠. 그네들은 당장 난 미래 모르겠고 당장 약발을 봐야 될 거고 이번 정권에서 효과가 바로 나와야 그렇죠. 된다. 그런 네. 거고 연준은 좀 다르죠. 진업에서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런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3분? 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그러면 요건 진짜 중요하다. 오케이. 이것만 들으면 이번 딱 심층 인터뷰 올 오케이. 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 질문인데 지금 한번 보죠. 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10번 답변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개인 대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간은 좀 어려움이 이제 보이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점진적으로 대출 이자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크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개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벨이 올라지만 아직은 그게 신경 안 쓰인다는데 자 그런데 데이터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렇게 금리 많이 올리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아마 이 데이터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의 신용카드의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보시면 여기 검정색 라인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쵸. 첫 번째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자동차 할부 자동차 할부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결국 이렇게 자동차 할부의 그 뭐라 하나 이자율이 8%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리스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의 이자 와우 2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초과저축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떤 신용을 안 쓰고 버텼는데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소진되면 결국 크레딧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크레딧의 영향이 계속 좀 추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볼게요. 요거는 미국의 상업용 대출이 계속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자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상업용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업용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미국의 기업들의 부도율입니다. 무디스 전망이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고정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CRE 상업용 대출이나 기업들이 향후 한 2년 동안에 전체 대출의 그 대출의 한 절반 정도가 만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이어 폴 롱거라고 하면은 그 사이 금리가 안 내려가면 결국은 그동안 저리를 했던 거를 굉장히 고리로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굉장히 기업들이 조달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전체 상업용 대출이 70%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요번에 3월달에 실리콘밸리는 터지면서 익스포저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업용 대출이 향후 한 2년 3개월 동안에 거의 1.4 트릴리언 달러가 만기가 들어오는데 상당 부분 익스포저를 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 코스도 높고 또 대출도 어려우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경제에 역풍으로 달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결국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이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착륙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중간에 잠시 말씀드린 그러니까 영어로 디펜시브 시프트, 네. 즉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해주셨으니까 네.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짧게만 해주고 그렇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은 근데 주로 미국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설령 경기 침체 일단은 미국의 아직까지 주된 비율은 소프트 랜딩입니다. 내년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금년보다 성장이 약간 둔화된다는 거고 근데 보통 경기 침체가 올 때 가장 경기 침체가 약하게 빨리 회복하는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정책 금리로 인한 쿨링은 금리 내리면 바로 살아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예요. 레버리지를 감아서 자산이 올라간 상황에서 꺾이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레버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오로지 정책 금리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면은 일정 이상 떨어뜨리면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위기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데미지보다는 빠른 회복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약간 더 충격 올 여지가 높죠. 네, 알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렇습니까? 채팅창에 지금 뭐 설명 좋다고 와. 네, 저도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정작 제가 채권을 말씀 못 드렸네요. 마지막 원래 이제 채권을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얘기하시는 우리가 제가 혹시 시간 되면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볼 수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안 되겠는데요. 다음번에 저희가 꼭 한번 네. 좀 넉넉하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저희가 좀 아침에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42분까지 가도 하나 더 볼 수 있대요. 우리 PD님이 반해가지고 콘텐츠에 예. 그러시면은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관련 주식 채권 자산 얘기는 좀 제가 했으니까 채권만 얘기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은 우리가 채권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하십니다. 채권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간 프리미엄,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 금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파란 색깔이 텀 프리미엄 요거는 인플레이션 실질 성장률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연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줄이려고 하고 네. 연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장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성장률 둔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힘들지 모르겠는데 미국 연준이 하는 방향 결국은 나중에 금리가 하향 내려온다는 쪽이고 그러면 현재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혹여나 하이어 폴 롱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ETF보다는 개별 채권 위주로 하면은 그냥 만기까지 들어가면은 확정 예금 받고 또 그러다가 생각보다 금리 오래 유지되면 하드랜딩 혹여 오더라도 그러면 또 국채 금리 많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층 인터뷰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길 라이브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퇴근하는 퇴근길. 자, 내일은 금요일. 내일 오르죠?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자신 오늘 없어요?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선물은 약간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과연 낙폭해서 만회해낼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잘 전략 짜셔서 금요일까지는 좀 즐겁게 클로징벨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